이제 설명할 내용은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설명드릴 거는 매우 중요한데, 자 먼저 매출 채권을 보기 전에 자 먼저 자고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이제 의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매입과 그리고 매출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매입과 매출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해요. 그럼 매입 매출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드시는데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학원이 수강료를 받으면 매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쓰던 컴퓨터를 팔아가지고 매출했다라고 말하면 적절한가요? 아니, 안 되죠. 그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가 우리한테 컴퓨터 팔면서 매출이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죠. 그럼 그 법인을 설립한 본연의 목적대로 그 물건을 우리 그 사업행위를 하는 그 계정 과목들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매출이라고 말하면, 팔았지만 매출이라고 말하면 이상한 것들이 매출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 외인 기타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자 매입 사올 때는 상기업이라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제조업이라면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건 구입하는 거니까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썼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입에서는 차변에 내가 사오는 게 상품이라고 쓰거나, 지금 우리 학원이 컴퓨터 산 거는 팔려고 사온 게 아니죠. 그건 상품 사왔다가 아니고 비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쓰려고 사왔다. 그런데 컴퓨터 파는 회사가 완제품 컴퓨터를 사오면 그 회사는 상품 사왔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팔려고 사온 거니까. 그럼 사왔을 때에 당연히 우리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사왔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선택이 되는데, 상품이라고 차변에 썼을 때만, 얘들을 차변에 썼을 때만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매입에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 해서 쓸 때만.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컴퓨터 회사도 자기들이 팔려고 사는 게 있을 거고 쓰려고 사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사왔을 때에 팔려고 사왔다면 상품인 거고 쓰려고 사왔다면 비품이라는 거예요. 그럼 팔려고 사온 이 상품이라고 썼을 때만 일반적인 상거래고, 그럼 이 매출이라는 건, 매출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상품을 파는데 사온 가격이 안 팔겠죠. 기부천사도 아니고 사온 가격에 팔 일은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게, 이제 이 사온 가격은 원가가 될 거고 이익을 붙인 게 수익인 매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익까지 붙여서 판 금액을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든 물건, 제품을 팔아서 우리가 이익을 붙여서 매출한 금액, 수익을 제품 매출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을 대변에 쓰게 되면 그걸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에서 상품이나 원재료는 사왔을 때에 이때는 자산인 거고, 자산 중에서도 재고 자산이에요. 자, 그냥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은 수익이에요. 얘는 영업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썼을 때만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거 아닐 때와 이거일 때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써야 되는 용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거래가 빈번한데 매번 돈을 주고 받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그걸 우리 여신거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럼 이제 이 매출을 가지고 먼저 보면, 자, 이 매출에서 먼저 죄송해요. 자, 매출 말고, 자, 여기에서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오늘 돈을 못 받았어요. 돈을 못 받으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사유가 매출로 인해서 발생하면은 매출 채권이 되는 거고, 이 외 나머지로 통해서 발생했다면 기타 채권이 되는 거예요. 이 채권을 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라는 건 상품 매출 그리고 제품 매출로 발생한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권이 발생한다는 건 내가 상품이나 물건을 팔았는데 오늘 돈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타 채권은 상품이나 제품 매출 외 거래로 발생한 채권을 기타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던 물건을 팔았는데 그날 돈 못 받았거나 그런 것들 있죠. 우리 영업 활동에 쓰는 그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우리 회사 건물 팔든지 쓰던 건물을 팔든지 우리 회사 차를 팔든지, 그래도 돈 받아야 되는데 오늘 돈 안 받고, 그럼 돈 안 받았을 때 그냥 외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외상인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채권 발생하는 건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외상의 경우와 어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어음의 경우에는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될 거예요. 차변에. 대변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인데 오늘 돈 안 받는데 월말에 받기로 했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 그냥 외상했대.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쓸 거고, 외상으로 매출한 돈이다. 근데 우리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했는데 어음을 수령했대요.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던 책상을 팔았어요. 근데 월말에 주겠대. 그럼 외상을 했으면 이때는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냥 못 받은 돈이라는 계정 과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땅이나 건물 팔고 어음을 받았어요. 그래도 미수금이라고 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회계 재무회계는 자금관리가 아니에요. 재무회계하고 자금관리하고 두 개 섞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어음은 만기를 관리해야지. 그건 자금관리에서 하는 거예요.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한 정보는
너네 회사가 똑바로 된 일반적인 상거래로 발생한 거냐 아니면 쓸데없는 짓을 한 거냐. 이 둘의 구분이 중요한 거지 어음이냐 외상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계정 과목으로 나눠서 쓰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근데 매출이 아닌 그 외 나머지는 어음이든 외상이든 구분하지 않고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이 매출 채권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게 되면 또 제가 재무상태표를 여는데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이렇게 나눠져 있죠. 미수금은 하나로 있는데 근데 이걸 나중에 은행에 제출을 하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제출할 때 제출용은 매출채권으로 합산할 거예요. 얘도. 근데 미수금은 그냥 이대로 하나로 보일 거예요. 그럼 매출채권이 뭔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해요. 이 구분은. 자, 이거 구분 못하시면 시험에서는 최소한 실기에서 3, 4문제는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전표 입력을 총 15개 할 건데 그때 돈은 다 안 줄 거거든. 계속 외상하거나 어음 주고받을 거예요. 그럼 얘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채권 말고 자, 이번엔 반대되는 말로 채무도 좀 볼게요. 채무는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한의 의무가 있는 걸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채무도 우리 채권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품이나 원재료 사면서 발생한 채무라면 매입 채무라고 표현을 할 거고 기타 거래에서 발생한 거라면 기타 채무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이 매입 채무는 상품이나 원재료 매입으로 발생한 채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타 채무는 상품이나 원재료 외 구입으로 발생한 채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얘도 당연히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물건 사면서 외상을 한다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물건 사면서 어음을 발행해서 준다면 지급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기타 채무는 외상이라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어음이라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얘가 무진장 많이 발생할 거예요. 왜냐면 회사 법인카드 엄청 많이 쓸 거거든. 회식비 썼어요. 지금 회사 필요한 노트북 샀어요. 법인카드 많이 쓰겠죠. 우리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돈을 쓰는데 외상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신용카드 거래 생각해 보면 신용카드 거래는 우리가 카드 결제했다고 돈 바로 안 나가죠. 외상 거래인 거예요. 그러면 카드 결제했을 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상품 원재료 산 거면 외상 매입금이고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된다 써둘 거고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면 미지급금이라고 카드사에 돈 갚아야 된다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구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돈 연결되어 있잖아요.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다고 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가면 카드 단말기 긁었으니까 카드 단말기를 신고한다고 하는 부분, 부가가치세법에서 신고 방식이 틀린 거지 재무회계에서는 외상거래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 돈 나간 거 써야지, 체크카드는. 그죠? 근데 신용카드는 여신거래, 외상거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똑같이 보시면 되고, 어음도 여러분들이 원재료나 상품 사면서 어음 발행해주면 지급어음인데, 우리는 상품이나 원재료 말고 토지나 비품이나 다른 걸 사면서 어음도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미지급금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여러분이 장부 기록하는 곳에는 모두 다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구분 못하면 큰일 나요. 시험도 큰일 나고 회사가도 큰일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엄청 중요한 거, 별 5개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채권 채무에는 꼭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면 무조건 오답 처리가 돼요. 그런데 AT 자격 시험은 채권 채무에 쓰는 건 똑같은데, 근데 여기에 더하기 금융거래처도 써야 돼요. 심지어는 아니고 제가 어제 한번 보여드렸던 기출 문제를 보면 실기 입력하는 곳에 항상 적혀 있는 글자가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시기할 때 거래처 등록할 때 앞에 코드 번호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F2번 눌러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해서 거래처를 채권 채무에는 쓰지 말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쓰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쓰면 다 틀렸다고 오답 처리하는데 부분 채점 없어요. 그냥 3점 아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게 답안지인데 이렇게 거래처 적어서 답 나온 거 있죠. 여기에 분계 똑같고 금액 정확하게 잘 써도 거래처 하나 안 쓰면 그냥 3점 아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뭐 결산 전부 다 들어가요. 어디든 간에. 그래서 시험 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잊지 말자 거래처, 다시 보자 거래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 이유가 과거에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A형, B형이 있는데 이 두 유형의 차이는 이론 문제의 순서가 틀린 거예요. 실기는 똑같고. 그 문제 내용은 똑같은데 이론 문제 순서만 틀려요. 그런데 자기가 시험 결과를 받았을 때에 당연히 가답안 나왔을 때 채점했을 때랑 실제 이제 답 결과가 나와서 점수 나온 거랑 봤더니 점수가 10점가량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황당함을 저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문제 A형, B형 선택 잘못했나 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에 가보시라고. 이제 저기 백맹사거리에 있어요. 신청하면 이제 백맹사거리 이면도로 뒤쪽에 있는데
정말 뱅뱅 있는 쪽 아시죠? 그쪽 뒤에 있어요. 한국세무사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자기 문제를 한 20분 정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줘요. 그래서 가기 전에는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연락 많이 와요. 그럼 가실 때까지 연락 와요. 근데 가시고 나면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거래처를 그렇게 많이 안 썼는지 몰랐다고. 3개 안 써도 9점이에요. 점수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합격을 거래처 입력하는 거 실수하시는 분들은 시험에서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건 실수하면 안 되는 거라서 처음부터 습관을 완벽하게 들여야 돼요. 그럼 이 거래처가 안 써도 되는 곳에 써도 돼요. 대신 정확한 거래처. 엉뚱한 거래처 쓰면 거래처 원장이 아닌 장부가 망가져서 그것도 오답돼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 아닌 곳에 거래처를 쓴다면 정확한 거래처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엉뚱한 거래처를 쓰면 오답 처리되니까 저는 꼭 써야 되는 글자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분계를 할 때에 지금 저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거래처를 꼭 써야 되면 아래에 거래처 이렇게 이름을 쓰거나 아니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을 때에 거래처 이름을 모르면 제가 아래에 A다 B다 알파벳을 이렇게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체크를 분개하면서 거래처를 쓰거나 체크하는 거는 안 쓰면 틀리는 것만 체크해 줄 거예요. 안 쓰면 틀리는 것들. 나머지는 안 써도 상관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쓰면 안 되는 건데도 잘못 쓰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꼭 써야 되는 것만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뭐 따라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의 절대 있지 않는 표시 방식을 생각을 해서 거래처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럼 이 채권 채무는 지금 돈 받았다 안 받았다만의 그 채권 채무의 범위가 아니에요. 채권 채무는 내 돈이 아닌 걸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 돈인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채권 채무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자기 거 아니면 서로 다 돌려줘야 되거든. 그죠? 그럼 그 거래가 불특정 다수나 아니면 국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써야 돼요. 국가인 경우는 무조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찾는 건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얘보다 더 중요한 애가 얘예요. 안 쓰면 큰일 나요. 심지어는 AT시험은 자금관리가 시험 챕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T시험은 은행명까지 써야 돼요. 근데 한국세무사에는 문제 자체에 어디 은행이라고 말도 안 해줘요. 채점 기준이 아니라서. 쓰고 싶어도 못 써. 근데 은행 안 쓰고 다른 거래처 이름 쓰면 오답 처리돼요. 보통 예금에 A라는 회사를 쓰면 안 되겠죠. 보통 예금은 그 통장 은행명을 써야 은행 잔액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래처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거래처를 쓰는 거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그리고 거래처 써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처는 여러분들이 꼭 필히 기억하시고 자기만의 방법 뭔가를 만들어야 되죠. 대면 수업할 때 회계 처리하면 뒤에서 제일 많이 지적질하는 게 뭐냐면 제가 관음증이 있다라고 했죠. 시기할 때 입력하는 거 보고 다녀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거래처 안 쓴 애가 제 눈에 톡 보여요. 글자는 안 보이는데 저기는 거래처가 있어야 돼 그림인데라는 느낌이 막 와요. 멀리 있어도. 그럼 가면 계속 제가 거래처 막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면 다들 자기의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했다가 시험 때 그 실수를 똑같이 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단순 실수가 아니고 본인이 지금 주의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엄청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죠. 쓸데없는 실수해가지고 틀리면 본인이 나중에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한번 잘못되면 결과가 안 좋으면 2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시간적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욕이 많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실수는 안 하도록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매출채권 계정 과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품 매출은 뭐 사용하는 방법은 제품 매출이래. 외상 매출금은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니까
자, 이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으로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출을 하게 되면, 자, 제품 매출 1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차변에 외상으로 매출한 돈이다라는, 자, 우리는 오늘 외상했대. 외상하면 항상 확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다. A라는 거래처한테 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상 대금 회수하면, 자, 보통 예금에 외상 대금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면 돼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고.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대.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쓰는 거 먼저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적어뒀던 제품 매출로 외상되어 있던 얘를 돈을 받았대. 그럼 이제 받았으니까 외상으로 매출한 돈은, 받은 채권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우려고 반대로 보내는구나. 이 생각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은 보통 예금으로 돈 받는 얘가 당연히 먼저 보이는 게 맞고, 나중에는 얘를 지우는 것도 먼저 보시면 좋아요. 외상 매출금 회수하게 되면 발생했을 때, 자, 채권은 자산인가요? 자, 다시 채무는 부채인가요? 한국 사람 착하다 그랬죠, 제가. 자, 채무는 부채라는 걸 다 아는데 채권은 자산이라는 걸 못 느껴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는 부채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잖아. 그래서 차변이 자기 자리라서 발생했고, 받았으면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처음 생길 때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원래 돈 받았어야 되잖아. 근데 돈 대신 채권을 써둔 거예요. 그랬다가 받았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려고 이제 대변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가 왜 차변 생겼다 대변 갔는지. 그럼 왜 나중에는 이게 편하다라고 말하냐면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돈 덜 받을 수도 있거든. 그걸 나중에 이제 같이 생각해야 돼. 어느 걸 먼저 보든 상관은 없는데 나중 되면 여러분이 이게 좀 더 편해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장부에 있던 금액 지운 거고, 80만 원 받았다고 얘가 꼭 80만 원이 아니죠. 장부에 100만 원 적혀 있던 건데 80만 원 받고 끝내기로 했대.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금액을 지워준 거고, 얘는 실제로 받은 돈을 쓴 거고. 자, 그럼 이 외상 매출금의 원리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또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을 볼게요. 이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도 당연히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일 때, 이때 우리는 어음을 받는 거예요. 제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로 어음을 받았을 때에, 이때 이 경우에만 우린 차변에 받을 어음이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누구더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어음 만기 수령을 하게 되면, 어음 만기가 되면 당연히 어음을 제시하고 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어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어음은 누구누구 귀하라 적혀 있고, 귀하 및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내가 귀하면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제시하면 그 지급처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주도록 하는 게 어음의 원리예요. 이따가 어음 한번 구경할게요.
자, 그럼 얘는 돈 받았으니까 지우기 위해 대변도 가고 차변은 내가 돈 받은 거 쓸 거죠. 그럼 보통 예금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다 받았으면 대변에 이제 이 받을 어음은 내가 발행했다가 아니고 지우기 위해서니까 똑같은 계정 과목 써야 되겠죠. 지금 이건 은행에 어음을 줬다면 어음을 발행해 준 게 아니라 얘 줘서 지우기 위해서 받을 어음이 대변에 가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정말이죠? 근데 이 어음 100만 원짜리라고 해서 100만 원을 내가 다 받는 경우는 현실에서는 잘 발생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음 만기일에 이 어음을 가지고 어음에 적혀 있는 그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받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교재 이쪽에 어음 그림 한번 보러 갈게요. (19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98페이지에) 보면 전자어음의 그림이 있죠. 그럼 지금 이 어음은 데일리룩이라는 이 회사가 6월 10일 날 3일 패션이라는 우리 회사한테 귀하로 찍어서 35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그럼 수표하고 어음의 차이가 뭐냐면 수표는 본서를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되어 있는데 어음은 위 금액을 귀하 이 사람이나 혹은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지급할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행 중구지점에 3일 패션이 이 어음을 가지고 가면 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은행을 찾아가는 회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귀찮아서. 그죠? 왜냐면 나도 내 주 거래 은행이 있어. 그럼 그 거래 은행에다가 얘를 맡겨 놓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어음을 꽂아둔다라고 표현하는데 어음을 꽂아두면 은행에서 만기 될 때까지 관리를 해서 우리 회사한테 돈을 넣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다시 우리 교재 151페이지로 가서 51페이지 죄송해요. 51페이지로 가서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첫 번째 어음의 만기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음의 만기 추심. 자, 그럼 만기 추심이 되면 은행이 관리를 해서 저한테 돈을 입금을 해줄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어음을 받았던 거를 이제 여기로 넘은 경우에요. 그럼 어음 만기가 되었으니까 돈 들어오니까 이 어음은 지워야 되겠죠. 지금 이분계가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받을 어음. 자, 이렇게 쓰고 그럼 이 대변에 받을 어음은 100만 원이 써야 얘가 지워질 거잖아요. 그런데 차변에 보통 예금에 돈 들어오는 건 은행은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기부천사도 아니고 당연히 자기들은 은행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 먹는 거예요. 그럼 추심을 하게 되면 이때는 추심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보면 추심팀이 있어요. 추심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돈 받으러 다니고 막 돈 안 갚는 사람들 생각하는데 그것도 추심 맞아요. 근데 돈 안 갚는 사람들 찾아가서 돈 받는 게 추심이 아니고 돈을 받아주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기가 되어서 그 은행에서 돈 받아주는 것도 추심이에요. 그래서 추심 여러 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추심에 대한 수수료를 빼고 줄 거라는 거예요. 원래 100만 원짜리 돈 얼마 안 돼요. 0.1%만 1%도 안 되는데 우리 숫자 쉽게 5만 원 빼고 95만 원만 넣어준다고 볼게요. 그러면 95만 원만 들어온 거예요. 내 장부에 100만 원짜리 적혀 있어서 걔를 지우는데 들어온 거는 95만 원만 들어온 거야. 그럼 차이 나는 이 5만 원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얘 뭐라고 그랬죠? 수수료죠. 수수료 하니까 계정 과목이 또 오른 애가 있죠.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자 이제 계정 과목을 뭘 쓸 거냐라는 건데 번호대를 수수료 비용에서 항상 수수료 비용을 생각할 때 900번대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할 때 이외에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쓸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500번대 수수료 비용은 언제 쓰냐면 공장 관련 수수료 발생 시에만 쓰는 거예요. 그럼 800번대는 언제 쓰냐면 위 900번, 500번 외 모두 얘네들이 더 단순하기 때문에 얘네들 아니면 80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0번은 너무 다양한 경우를 쓰기 때문에 얘는 판관비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판매비 및 관리비다 보니까 판매 쪽 생각하는데 관리비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래요. 관리비의 범위에서 어디까지다라고 말하려면 좀 적절하지가 않죠. 근데 지금 얘 가지고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하는 상황 아니죠. 지금 문제나 뭐 어디서 이렇게 쓰라고 말한 적 없잖아.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요? 없죠. 그러면 800번대예요. 얘는 800번대 안 쓰면 틀려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900번 안 쓰면 틀리는 거고 얘는 800번 안 쓰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나중에 전표에 쓸 때에 수수료 비용이 얘 중에 선택해야 돼요. 얘 500번, 800번, 900번 이 선택에 따라서 정답, 오답이 결정이 되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지금 받을 어음의 추심 수수료는 이걸 선택해야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번호 구분을 꼭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써드릴 거라고. 비용인데 영업비용인데 영업수익인데 제가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보면 나중에 쳐보면 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개가 있어서 선택해야 되면 제가 번호를 꼭 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틀리는 거에 표시. 얘는 번호 선택 얘 안 하면 틀리는 거에 대한 표시. 그걸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어음의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관비 800번대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음을 받으면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만기까지 돈 받으면 좋은데 내가 지금 돈이 현금화가 급할 수가 있잖아. 급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현금화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100만 원짜리 어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여러분한테 혹시 100만 원 있으신 분 저하고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좋은 마음에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짜리 어음 드리고 제가 100만 원 받았는데 여러분이 어음 만기를 봤더니 올해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욕 빼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겠죠. 욕할 수도 있지만 그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때까지 이자라도 받을 걸. 그죠? 뭐 올해 크리스마스든 내년 크리스마스든 뭐 좋은 마음에 해준다지만 이자까지 준다면 기분이 많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혹은 이자를 받고 싶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다면 나한테 어음을 그렇게 넘겨받을 생각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저도 여러분한테 그 향되는 이자를 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굳이 그 100만 원짜리 어음 주면서 100만 원을 다 받고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하는 이중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그럼 만기를 받더니 크리스마스 때까지야. 난 이 정도면 한 5만 원 이자 받아야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네, 알겠다고. 그럼 여러분은 원하는 이자 5만 원 빼고 저한테 95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만기 되어서 100만 원 찾으면 여러분 만기 때 5만 원 받은 거랑 같은 효과죠. 이해가시죠? 지금처럼 그런 행동을 제가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음의 할인이라고 하는데 이 어음의 할인은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차입 거래가 있고 매각 거래가 있어요. 차입 거래는 어음의 담보로 돈 빌리는 거고 우리는 매각 거래. 매각 거래는 말 그대로 어음을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럼 우리가 쓸 거는 지금 매각 거래인데 이 매각 거래를 쓸 거예요. 차입 거래는 우리 세무이급까지는 분기는 안 나와요. 하지만 책 바꾸고 나서 차입 거래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 설명은 드릴 건데 지금 매각 거래만 봅시다. 팔았어요. 자, 그럼 어음을 팔면 대변에 이제 어음 팔았으니까 지워야 되잖아. 지우기 위해서 받을 어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지금 따지나요? 지금 그런 거 따져서 쓰는 게 아니죠. 따진 거는 장부에 처음 쓸 때에 이때 따진 거였고 지금은 지우는 거기 때문에 장부에 적혀 있던 게 이거라서 이거 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수금 적혀 있던 걸 팔았으면 미수금 지울 거예요. 얘는 지금 받을 어음 적혀 있던 걸 팔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지우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지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추심 때도 그렇고 지금 팔 때도 그렇고 지우려고 대변에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여러분은 저한테 할인료를 빼고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할인료 빼고 95만 원만 주게 되면 차이 나는 이 5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이 매출 채권인 받을 어음을 처분해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정말 창의력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자, 할인료 중에 매각 거래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렇게 쓰니까 표현하기가 좀 이상하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는 어음의 할인이에요. 나중에 또 다른 할인이라도 헷갈리면 안 돼요.
어음이니까 지금 얘는 매출 채권을 팔아서 지금 우린 손해봤다라는 할인율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제일 처음에 얘만 봤을 때는 수수료 비용 생각했다가 얘까지 보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인에서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지 아느냐라고 회계 1급 기초에서는 나와요. 세무 2급은 그 정도 알 거라는 생각에 더 응용할 거고. 그럼 이 두 계정 과목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거고, 팔았을 때의 매각 거래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점점 우리가 복습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자, 이제 어음의 배서 양도라는 게 있는데 자, 배서 양도 보기 전에 자, 보세요. 자, 우리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한국 조폐공사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한국 조폐공사에 여기 제가 왜 들어왔을까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려고. 그 중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어음 그림 구경하러 왔어요. 어음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자, 얘가 종이 일반 어음이라고 말하는 약속 어음이고, 지금 우리가 앞에 책에서 봤던 뒤에 페이지 있죠? 186페이지인가? 앞에 봤던 거? 그건 전자어음 형태예요. 이건 종이로 어음책이라는 거 줘요. 오늘 시험할 때 어음책을 주면 이제 이걸 써서 잘라서 이쪽만 주게 될 건데, 글자 잘 안 보이죠? 상관없어요. 그 자세히 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휴대폰 컴퓨터로 보시고, 똑같이 기하와 기하 지신인데, 자, 지금 제가 얘를 보러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책에 보면 아까 186이었나요? 아닌데? (196) 8. 자, 여기 보면 위 금액을 기하 또는 기하의 지신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적혀있는 이 기하의 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물건 팔고 어음 받아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다른 곳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서 지금 어음을 발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꼭 내가 발행해 줄 필요 있나요? 다른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받은 어음을 넘겨줄 수도 있잖아.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내가 이 350만 원짜리 어음 받았는데 다른 물건 사면서 이 어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음은 원칙은 귀하에게 적혀있는 이 사람한테 주는데, 그럼 이 사람 아닌 사람도 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신을 쓸 거예요. 그 지신을 쓰는 칸이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쓰면 그 사람한테 여기서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쓰는 칸이 여기 뒤에 있는 뒷면인데 여기를 배설안이라고 해요. 여기를 배설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귀하에 우리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주세요라고 적어놓고 이걸 넘기는 걸 배서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회사한테 우리한테 주라고 적으면서 우리가 거꾸로 받으면 배서양수. 그럼 어제 제가 그 우리 어음 컴퓨터로 등록할 때 있었죠. 어제 그저께 스마트 해가지고 어음 가지고 등록하는 거 했을 때 있었죠. 그때 자수타수할 때 저 사람이 발행한 거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어음이 그 사람 발행한 거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표현을 했던 게, 그 사람이 발행한 게 아니고 한 달이 거쳐왔으면, 왜냐면 물건 사간 사람 이 사람이고 어음 발행한 사람 딴 사람이니까 부도 났을 때 사간 놈 잡으러 가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금 관리에서는 그걸 다 쓸 거예요.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1차적으로 발행자한테 찾아갈 거니까 이제 발행자를 기록을 해두는데, 이제 그게 재무회계하고 자금 관리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 51페이지는 배서 양도는 시간이 좀 흘렀네요. 좀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